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주택단지의 효시가 되는 영단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단에서 지은 집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영단은 오늘날의 이 공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지은 일종의 공용주택을 영단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공공기관으로서 영단주택 건설을 담당했었던 것이 바로 조선주택영단이 되겠습니다. 1941년도에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이 설립이 되게 됐는데요. 주로 노무자 기타 서민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미군정 소속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주택영단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941년도라고 하는 것이 일제히에서 병참기지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기에 이러한 대단위 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것이 바로 이 조선주택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서울의 경우는 물레동, 대방동, 상도동 등이, 인천에서는 부평구 산곡동, 남구 용현동, 송의동 등의 이 각각 3개의 단지가 이 시기에 건설이 되게 되는데, 당시에 5개 유형의 영단주택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 5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갑, 을, 병, 정, 모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갑과 을은 20평, 15평의 건평으로서 주로 일본인 관리나 직원들에게 분양이 되었고, 병정모에 해당되는 10평, 8평, 6평은 노동자에게 임대되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부터 물레동 지역의 이 경성방직의 전통이 이어져서 이런 방족 공장들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곳에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주택들이 건설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레동 지역의 영단주택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불병정무의 형태가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소공원과 후생시설들을 집어넣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늘날 물레동 지역에 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영단저축 500채가 있어서 500채 마을이라는 명칭이 붙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단주택의 그 흔적이 하나의 가게 이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강남 지역에 개발이 되게 되면서 영등포 지역과 이 상도동 지역에도 영단주택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건설이 되었었던 영단주택의 모습이 되겠고요. 항공사진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장승배기 일대에 지금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영단주택이 상도동 지역에 위치가 되게 되었고요. 1953년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답심리 지역에 이런 집단 주거 지역인 영단주택이 건설이 되게 됐고, 특히 인천 지역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조병창이라고 해서 군수기지 창고들이 이 인천 육군 조병창이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대적인 영단주택들이 건설이 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평 주물공장이라든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조병창들이 들어서는 지역에 산곡동 연단주택이 보시는 것과 같이 조성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이 부평 지역에 그대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흔적들이 일제의 결국 노동 착취를 위한, 수탈을 위한 하나의 흔적으로 노동자 집단주택이 건설되게 된 것이 영단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대한영단주택으로 이렇게 바뀌어 오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폐허에서 희망을 일구는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조선 정부가 수립 직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 문제였었다는 것이죠. 당시 재헌국회의원 198명의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집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주택영단이 공영주택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나마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당최 계획은 무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52년도에 국제연합이 한국재건단 웅크라를 통해서 원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흑벽돌 기계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늘날의 이 시멘트 벽돌이 나오기 전에 이런
벽돌을 제조하면서 후생주택들을 건설하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주택들의 이름이 참 다양한데 재건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희망주택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재건단인 웅크라의 원조와 자재 자금으로 건설하게 된 것은 재건주택, 또 산업 부흥국채 발행 기금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부흥주택 혹은 국민주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희망주택이라든지 외인주택 등이 이때 건설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주택, 국민주택, 후생주택, 외인주택 등이 이 시기에 나오게 된 것이죠. 성북동 정릉동에 성북구 정릉동에 있었던 재건주택 단지의 모습이 되겠고요. 당시 휘경동의 재건주택의 기본 평형의 설계도가 되겠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시형 재건주택은 침실 2개, 마루 1개, 부엌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릉 희망주택단지의 항공사진 모습이 되겠고, 또 회기동 지역의 희망 재건주택지의 항공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기동 주택지의 경우는 이런 식의 소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불광동의 재건주택의 경우도 단지 조성을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되었었던 불광동 국민주택 단지가 되겠고요. 안암동에 있었던 재건주택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집단적인 것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의 경우는 이 경동시장 등에 이렇게 유입이 된 정릉청변의 재기동 부흥주택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1년에 설립되었던 주택영단이 오늘날의 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어떤 의미에서 시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결과로 대한주택영단, 대한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런 명칭은 바꿔 나가게 됐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하나의 주거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집단주택, 특히 오늘날의 아파트 시대를 활짝 열게 되는데 그 중심에 결국 이 토지주택공사가 자리 잡게 된 것도 이런 주택영단이라고 하는 집단주택의 역사로부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영단에 대해서, 영단주택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